네, 수행의 한기에 물들어가는 시간 T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다르마 심리상담 명상센터 대표이시고요. 이번에 책을 내셨어요. 사춘기를 여행하는 중생의 안내서를 펴낸 효록 스님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자, 무더운 날씨에 오셨습니다. 너무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대석 진짜 오랜만에 오셨죠? 사실 불러주셔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가 그동안 좀 너무 격조했습니다. 자, TV 보시는 분들 그리고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이면서 상담심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효록이라고 합니다. 네. 스님 SNS에 즐거운 정원사 효록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어떤 정원을 가꾸시는 정원사이신 건가요? 이 정원사를 생각한 거는 그 아주 그 오래된 그 사찰에 가면 복전함이라는 팻말 있잖아요. 예, 그 저희가 이제 보시금을 갖다 네. 부처님 전에 이렇게 놓고 오는 그 네. 복전함. 네, 아주 옛날 용어이긴 한데 네네네. 그 보면 이제 밭전자를 쓰더라고요. 맞아요. 복을 짓는 밭.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이 마음이 약간 밭 같은 거예요. 근데 밭이라고 하면 너무 좀 시골스러워서 정원이라고 하면 예뻐 보여서 마음을 정원으로 비유를 하고 네. 정원에 보면 막 여러 가지 막 자풀이 엄청 나고 또 아름다운 꽃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밭에 가면 항상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풀을 많이 뽑고 자랐거든요. 그쵸. 그래서 정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원에 이게 잡초를 뽑는 심정으로 수행을 하겠다. 근데 이왕 하는 거 좀 즐겁게 해보자 싶어서 즐거운 정원사 효록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군요. 하긴 예전에도 보면 마음밭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이라고 또 표현하니까 그것도 또 좋은데요, 스님? 네. 어찌 보면은 우리 마음밭은 그리고 정원은 항상 한여름이지 않을까.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또 막 잡초가 엄청나게 많이 자라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뽑아야 되는 그런 계절이 여름이잖아요. 그걸 다 뽑고 나서 정말로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정원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날은 과연 언제일까? 이게 주의를 주지 않으면 금방 이게 자풀이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난 그 잡초도 계속해서 뽑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스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전에 보시거나 또 저희 불교 방송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스님을 또 만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전에는 전 상담하는 비구니 효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저희 또 인상 깊게 함께 하셨던 시간들이 BBS 불교 방송 라디오 무명을 밝히고 해서 한동안 또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자격증이 정말 많으세요. 한 20개 되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스님? 세워보진 않았는데 네. 예, 아주 여러 개 종류가 많고 한 네. 2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10개 가까이는 될 것 그 정도 같은데요. 되나요? 네. 예. 이제 디테일한 거 아주 작은 거는 빼고 이제 큰 네. 것만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은 앞서서 소개드린 대로 다르마 심리상담 명상센터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그동안 많은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일단은 한국 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불교계 1호라고 들었어요. 오, 요새는 좀 몇 호까지들 좀 나오셨나요? 아마 1급은 아직 스님들은 안 계시는 것 같고요. 그렇구나. 네, 2급은 제가자들은 좀 네. 있고. 아. 제가자들은 제법 있어요. 불자들이. 1급 하려면은 2급에서 건너뛰어야 될 게 좀 단계가 공부할 게 많습니까, 스님? 정말 많죠. 이론도 해야 되고 수련도 해야 되고 마지막 면접까지 봐야 되는데 스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군요. 네. 여전히 계속 1호로 네. 원해 논의로 계시는군요. 네. 아유, 좀 빨리들 좀 많이 하셔가지고서 이 외로움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그리고 한국불교 상담학회 또 슈퍼바이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선치료 상담 전문가. 그다음에 예전에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엔오 아카데미의 그 하나의식 트레이너 겸 또 트랜스포머 사람을 확 바꿔주는 그런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뭐 작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 또 스님 가지고 계신 거에 비한 사회복지사 1급도 있으시고 MBTI 또 강사도 하시고 아우토겐 트레이닝 촉진자 자격증 등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이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
그리고 정원을 잘 가꿔서 이제 우리 중생들에게 뭔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방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활동을 쭉 하고 계시는데요. 상담센터 지금 몇 년이 되신 거죠, 스님? 지금 자리에서 시작한 거는 이제 6년 된 것 같고요. 6년째. 그 전에까지 다 하면 조금 더 오랫동안 된 것 같아요. 돌아보시면은 딱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하면은 네. 상담한 지 한 10년은 넘은 것 같고요. 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재밌는 제목의 책을 내셨어요. 네. 이제 저희가 또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또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파도 아주 귀엽습니다. 제목이 사춘기를 여행하는 중생의 안내서예요. 요거 들으니까 예전에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또 외국 소설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도 나기도 하고. 네. 근데 일단은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 책을 낸 게 이제 스님의 그림자라는 저의 자서전적인 치유 이야기를 쓴 게 있는데 네.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출판하는 이 출판사에서 저에게 그 책을 보고 스님의 그림자를 보고 아. 청소년들을 위해서 심리 치유적인 글, 청소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 근데 거기에다가 불교를 찍먹할 수 있는 내용, 아하. 그리고 혼자라도 연습할 수 있는 명상을 각 코너별로 한두 개씩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가 요청을 해서 네. 네 하고 이제 사인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후회했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정말 이 책을 쓰면서 일단 제 몸이 많이 아팠고요. 왜냐하면 내 사춘기가 어땠지를 이제 되돌아가야 되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상처와 아픔이 다시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여기 9개의 꼭지가 있는데 한 개 빼고는 거의 한 8개는 제 이야기가 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네, 그래요. 물론 제 내담자들을 통해서 들은 내용도 들어가지만 제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아, 네. 자, 애초에 이 출판사 쪽에서 이런 컨셉으로 이런 대상을 위한 책을 네.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스님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네. 이 딱 그렇게 세팅해 놓고선 세팅에 네. 맞춰서 여기에 답안지를 채워 넣는 거 네. 내가 자유롭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시작하는 부분에는 상담하는 사연이 들어가 있고 네. 그 상담하는 사연에 대해서 우리 스님께서 해법 솔루션을 주시는 내용, 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런 마음들을 극복하고 좀 튼튼해질 수 있을까, 마음이 그 부분에 대한 수행하는 방법, 네. 특히나 명상 수행 관련된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해주셔서 네. 이렇게 또 구성을 하셨네 하고 좀 재밌다라고 봤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좀 장수가 네. 많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9개의 질문에 네. 9개의 솔루션을 네. 하시는 걸로 책을 딱 끝냈습니다. 네. 책에 보면은 글자 크기도 좀 큼직큼직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주 또 뭐 귀여운 사파들도 네. 이렇게 나와 있고 해서 아마 보호자분들, 사춘기를 둔 그 네. 보호자들도 읽기가 괜찮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또 읽어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길고 어려우면은 안 읽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쓰면서 뭐 제가 여러 번 봤잖아요. 네네. 여러 번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은 그때 나한테 필요한 이야기였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럼 그때 언니들이라든지 주변의 선생님들이라든지 부모님들이라든지 나는 왜 이런 말을 못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먹고 사느라고 생존과 적응하느라고 네. 이런 고민을 들여다볼 생각조차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정신없이 달려왔죠. 정말 불안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하고 그냥 산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그 사춘기에 겪는 그 감정의 풍랑은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겉으로 드러내도 되는 시대를 사는 요즘 청소년과 네. 그런 거 하면 무슨 소리야? 똑바로 가서 공부나 해. 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던 그 옛날 청소년과는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요즘 뭐 그래서 MZ에서 넘어가서 젠지 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젠지 너무 이해가 안 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보다 더한 세대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아요. 딱 그 14, 15, 16세만 딱 그 타겟을 대상으로 네. 한 책이에요.
저 아는 그 중학생, 이제는 고등학생이 됐는데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그렇게 중학생 되더니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짜증도 잘 내고 네. 뭐 이렇게 삐치기도 잘하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하도 그러길래 옆에서 보면서 봐봐 저게 중2병이야 막 이제 농담처럼 그랬더니 나중에 화를 내면서 나는 중학교 1학년인데 왜 나보고 중2병이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들 그게 바로 중2병이란다.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참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은 이 책을 읽게 만드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읽었을 때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주르륵 한번 이렇게 그렇죠. 책장 넘겨보고 다 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게 붙드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맞아요. 저도 예. 이 출판사에게 제가 처음 했던 말이 그거예요. 요즘 애들 책을 안 읽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으려고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는 것만 해도 네. 성공한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아이들은 이 스마트폰에 오히려 더 관심이 그렇죠. 많잖아요. 예. 요거 가지고서 이제 뭐 이렇게 숏폼 같은 것도 좀 만드시고 네. 뭔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무튼 제가 일단은 좀 훑어본 바로는 우리 아마 사춘기 자녀를 두신 보호자분들께서 일단 읽어보신다면은 조금 더 눈높이를 맞춰서 자녀분들과 또 학생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조금 어떤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근데 부모와 갈등이 없는 집이 거의 없다. 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네. 진짜 그렇습니까? 만약에 부모님과 갈등이 없는 음. 착한 아이면 네. 오히려 그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사춘기 시절에 갈등하고 특히 부모님하고 갈등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가 힘이 없거나 그 가정의 어떤 조건 때문에 갈등이 없어야지 되는 아주 정말 그런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갈등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아이들의 정신세계라든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대인 관계라든지 신체에 오히려 더 몸이 예, 아프다던가. 맞아요. 더 해롭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는 오히려 사실은 다행이다. 쟤네들이 독립하려고 지금 나가려고 저러는구나 하면서 아, 힘이 있어서 갈등하는구나. 오히려 이렇게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 들으니까 약간 저희가 이제 농담처럼 하는 말죠. K 장녀, 네. 한국의 장녀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 주변에도 장녀들이 많은데 사춘기 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는 별로 그냥 그런 거 못 느끼고 네. 대충 넘어갔던 것 같은데 나는 사춘기 때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를 뭐 표출을 할 그 여지 자체가 없었다라는 네. 어떤 부분들 네.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장녀로 살아온 삶에 대한 얘기들을 네. 끊임없이 정신 분석학적으로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초등학교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쁘고 그냥 네. 너무나 엄마 아빠 하면서 잘 따르던 애가 우리 애가 왜 갑자기 저렇게 됐지?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그 집안에서 사랑받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는 아이들일수록 부모님의 말을 더 잘 듣는 거죠. 근데 이제 근육에 좀 힘이 붙고 네. 생각이 조금 자라나고 그리고 이제 성숙해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마찰은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자기 생각에 자기 틀에만 아이를 가두게 되면은 나중에 정말 아이들한테 안 좋아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부모님하고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가지고 나중에는 서로 대화조차 안 하고 서로 안 보고 살 정도가 되거든요. 그건 어릴 때 너무 부모님이 당신들이 정해놓은 그 방식대로만 아이들이 자라기를 바라는 당신들 틀에만 아이들을 가두게 되면 아이들은 그 틀에 있을 수 없어요. 한 그래도 20대까지는 그 틀에 머물 수 있는 아이들이 참는 있거든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참는 게 나중에 이제 폭발하게 되면 빠르면 뭐 30대, 늦어도 한 40대 되면 부모님하고 갈등이 너무너무 깊어져요. 절연을 얘기하는 그런 그렇죠. 인터넷 SNS 보면 네, 참 맞아요. 많습니다, 예, 요새. 예.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중학생 남자애들인데
이렇게 혼나는 거죠. 뭘 잘못해가지고. 근데 웃는 거예요. 음. 근데 웃으니까 웃는다고 더 혼나요. 아.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밑에다가 저게 웃는 게 아니라 어쩔 그렇지. 줄을 모르는 표정이다.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음. 우리 아니 건방지게 어른이 지금 너 네. 잘못했다고 지적하는데 웃어? 근데 네. 그게 아니라 네. 그게 어쩔 줄을 모르는 그렇죠. 표정이다라는 게. 맞아요. 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 스마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보통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여기고 더 괘씸하다고 여기고 네. 더 아이를 혼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더 아이는 주눅들게 되고 더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이는 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네, 되고. 네. 근데 방송 들으시는 우리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또 이렇게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으시다면은 뭔가 야단을 칠 때 웃는다면은 네. 그거는 음. 비웃거나 네. 우습게 봐서가 아니라 음. 당황하는 표정이다라는 네. 것만 알아주셔도 훨씬 맞아요. 더 소통이 쉬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자기도 모르게 보호하려고 웃는 거예요. 음. 그것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네. 있어요. 아, 그 말씀 들으니까 갓난아기가 네. 그냥 빵긋빵긋 웃는 것도 네. 보살핌을 받기 위한 본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사랑받기 위해서. 아, 갑자기 슬퍼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저로 참 잘 알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스님께 상담하시는 이런 내용들, 또 이 책에서 사춘기를 여행하는 중생의 안내서 이런 책에서도 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대학원 때 그 보호관찰소 청소년들 대상으로 상담 실습하시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서 공로상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네. 얘기 조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상담사들은 자기가 상담을 또 받아야 되기도 하고 또 상담을 해야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호관찰소에 이제 상담을 하러 간 새내기였죠, 저는. 네. 근데 그때 중학생 어떤 남자 아이로 기억을 하는데 얼굴은 기억이 나요. 네.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네. 걔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애들은 말을 잘 안 하니까 그렇죠.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 어. 대화를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얘한테 필요한 거는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상담사로서 얘하고 대화한 게 아니라 음. 얘의 마음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상담사로서 스킬이 별로 없었고 네. 기술, 기법 이런 거 잘 모를 때고 너무 이제 아, 초짜니까. 네. 그래서 정말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걔를 한두 번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걔가 정말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뭔가 행동이 바뀌고 네. 보호관찰소에서도 어머나 하고 이제 놀랄 만한 이거 이렇게 달라졌네. 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아. 걔가 달라졌어요 해서 이제 공로상을 주셔서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좀 의미 있었어요, 그게. 그렇군요. 이 책 얘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1장을 딱 펼쳐서 읽고 나서 1장부터 맞아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애정 욕구와 관계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네. 또 5장에서 해놓으셨고 1장에서는 또 비교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셨는데 1장부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교와 자존감. 요새는 뭐 정보 얻기도 너무 쉽고 네. SNS에 보면 다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 네. 다 나보다 행복한 것 같아. 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어떤 이렇게 좀 주눅 들고 그러는 거. 이게 그냥 보지 마라고 한다고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스님. 네.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는 고작 비교한다는 게 읍내에 있는 친구들하고 읍내에 있는 친구들. 부탁해봐야 몇십 명 뭐 몇백 명밖에 비교가 안 되는데 네. 지금은 지구 단위로 맞아요. 비교를 하니까 실시간으로 전 세계가 비교가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보면은 음. 괜히 원망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갈 수도 있고 나 자신한테도 원망이 갈 수도 있고 네. 여기서 갈등이 너무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교하는 거는 우리 생물이니까 우리가 어디인가 적응을 잘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디가 더 안전한지 어디가 더 불안한지 이 비교를 잘하고 판단을 잘해야 우리가 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치 이 친구들도 더 잘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마치 이게 영원한 것처럼 이게 막 끝나지 않을 것처럼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굉장히 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이제 고통을 더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는
이 비교가 되는 것들은 아주 짧은 순간일 뿐이고 이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애들한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그거를 풀어가고 네.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또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딱 꽂혔던 게 그 말씀드린 애정욕과 관계의 갈등에 대한 얘기 5장입니다. 네. 여러분 친구 얘기, 친구에 대한 얘기가 문자 보내고서 계속 얘가 내 문자 읽었나 안 읽었나 그렇죠. 계속 확인하고 내가 연락 안 하면은 왜 얘도 연락을 안 하지? 그럼 또 연락을 했어. 그럼 잠깐만 이따 연락할게. 그러면은 하염없이 연락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연락이 안 와. 네. 가지고 내가 또 연락하면은 또 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러다가 맞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난 다음에 저기 어제 연락한다더니 미안 내가 바빠서 잊었어. 그럼 상대방한테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나에게는 그게 네. 엄청난 문제가 되는 그런 네.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요 장을 읽다가 스님께서 호흡을 하라. 네. 4초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7초 네. 멈춰 있고 그 네. 다음에 8초를 네. 천천히 숨을 내뿜어라. 네. 해봤어요. 네. 근데 은근히 마음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스님. 네. 야, 이게 정말 그 뉴진 스님 요즘 핫하지 않습니까? 네. 이 또한 지나가리, 네. 이 또한 맞아. 지나가리 하는데, 맞아. 근데 이제 이게 스님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음. 이게 과연 네. 청소년들 사춘기 애들만의 문제일까?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저도 그런 불과 어, 지난달에도 그랬을걸요. 사람 관계가 요새는 워낙에 네. 쉽게 이게 되다 보니까 네. 옛날에는 외국 가 있으면 연락 못 하는 거 당연한 거고 네. 집에 집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전화라도 시간 안 맞으면 또 연락 못 하는 거 당연한 거고 네. 그런데 요새는 음. 실시간으로 상호 관계가 이어지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이 조금만 나에게 피드백이 늦거나 연락이 네. 없으면은 너무 나한테 소홀한 거 아니야? 그렇죠. 나만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네. 자존감 문제도 있고 갈등도 그렇죠. 심해요, 진짜. 맞아. 그거는 네. 친구 사이에도 일어나고 음. 연인 관계에도 일어나고 맞아요. 직장 동료 사이에서 그쵸.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보고 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우리는 정말 연결되기를 원하는구나. 우리가 연결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구나. 소속감 같은 걸까요? 맞아요. 소속감이기도 하고 관심이기도 하고 아, 사랑이기도 하고 네. 주의 집중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단어는 전부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핵심은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고 우리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인 거고 나는 너한테 소중한 사람인 거고 나는 너에게 주의를 주고 있고 관심을 주고 있고 이걸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떤 사랑이나 애정 같아요. 서로 문자지만 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저의 경우에는 여전히 사랑을 필요하구나예요. 내가 사랑을 필요하는구나. 그래서 기다리고 있구나. 네. 그래 이제 거기서 뭔가 상대방이 더 늦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내 문자를 전혀 아직 읽지도 않거나 막 그런 걸 보면 뭔가 마음에서 푹 올라와요. 네. 올라오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내가 이렇게 가볍게 취급받아도 되는 존재인가? 아하.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죠. 아. 이거의 핵심은 우리가 연결되고 싶어하는 마음이구나. 음. 중요한 사람이고 싶구나. 음. 사랑받고 싶어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들이 드러나기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는 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요. 네. 그 안에서 네. 정말 뭐 띄엄띄엄이라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연락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예전에 어떤 스님께 어떤 분이 상담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1년을 연락을 안 했더니 1년 동안 연락이 없더래요. 네. 이런 사람을 내가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나야 합니까? 네. 아니면 이젠 세이 굿바이를 해야 네. 될 시간입니까? 스님은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고 저도 그걸 똑같이 경험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의문을 가졌어요. 내가 연락을 안 하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한 몇 사람을 시범을 해봤어요. 저도. 그랬더니 정말 어떤 관계는 내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연락이 안 오는데 그쵸. 그게 3년, 5년, 10년이 된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와. 그래서 내가 이거는 굉장히 일방적인 관계다. 그래서 내가 이 일방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내 안에 욕구가 뭔가를 봤어요. 내 안에 욕망이 뭐가 있어서 이 관계를 내가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지. 제 마음을 봤더니 이제 이 관계에서는 뭔가 여기서도 이해받고 싶은, 지지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안에서. 그런 내가 내 마음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인 관계이지만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네. 지지받고 싶고 이 네. 사람이 그래도 나를 생각한다는 거를 끈을 네. 놓고 싶지 않은.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주의를 더 기울여서 들어가 봤더니 그게 이제 제 어렸을 때 그 자라오는 환경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막내로 자라서 그런지 위에 언니들 오빠들이 다 이제 각자 자기 일로 가면 항상 혼자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나를 좀 챙겨주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챙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이 사람을 챙겨야 되는 이런 게, 이게 내 마음이 어쩌면 투사가 되어서 내가 바라는 걸 수도 있겠구나. 이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아 보자. 우리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바라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걸 내려놓고 가만히 봤거든요. 그랬더니 연락을 안 해도 마음이 편하고 연락이 안 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몇몇의 관계 중에서 어떤 관계들은 한 1년, 2년, 뭐 6개월이 지나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는 이제 좀 훈련을 해서 아하. 내 마음 안에서 뭐 어떤 욕구가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가를 저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스님한. 한 몇 년 만에 연락이 와서 받았죠. 그러면서 왜 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하니? 뭐 애기 돌잔치 하니? 네네. 뭐 내지는 뭐 옥장판 팔려고 하니? 뭐 네, 농담처럼 이런 네. 게 밈처럼 돌아다닐 정도인데 본인이 필요한 어떤 사항이 있으면은 몇 년 만에라도 저를 떠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연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연락이 왔으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또 제공을 하고 뭔가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고마워. 언제 만나 밥 한번 먹어. 이러고는 네. 또 연락이 없는 거예요. 네, 맞아. 그 밥 한 번 먹어. 그게 처음에 너무 순진해가지고 네. 정말 다음에 밥을 먹는 줄 알았어요. 어. 정말 기다렸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말 인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가슴에 담아두지 않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수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흐트로 누구한테 다음에 봐요. 밥 한번 먹어요. 저는 이제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안 하거든요. 네. 예. 제가 밥 한번 먹자는 정말로 네. 좌우지간 언제든 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거지. 네. 저도 허튼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예민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예민한 거 좋습니다. 자, 이 책 사춘기를 여행하는 중생의 안내서 이 책을 관심 가지시는 분들께 꼭 한마디 해주고 싶으시다면 어떤 말씀 주실까요? 제목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썼지만 네. 그 안에 내용을 읽어보면 자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 선생님들, 교사들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곳에서 또 이 알아차림과 자기를 찾는 명상에 대한 얘기가 쭉 펼쳐져 있으니까요. 우리 또 방송 들으시고 보시는 분들께서 한번 관심 갖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비의 초대석 오늘은 다르마 심리상담 명상센터 대표이자 사춘기를 여행하는 중생의 안내서를 펴낸 효록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나를 말하다 코너인데요. 3가지 질문 드립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1초 안에 생각나는 대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은 어떤 책인가요, 스님? 저는 책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그 책을 읽었을 때 제가 경험한 것 때문에 그 책이 생각이 나는데 30년도 더 전에 읽었던 책이거든요. 아마 새 아함경인 것 같고 저자는 이연숙이라는 분이 이제 풀어서 한문으로 돼 있는 아함경을 풀어서 쓴 책인데 그게 한 10권 정도 돼요. 근데 그때 그 책을 읽을 때 24살, 5살 이때 읽었거든요. 그게 목구멍 안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책을 읽는데 목구멍 안에서 향기가 나네. 이제 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아함경을 읽는데 그때는 그냥 그 경전에 조금 이렇게 푹 빠져 있을 때인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부처님이 여기 탁 앉아 계신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뭘 하다가 부처님 어떻게 해요? 이러면 부처님이 이렇게 딱 말해주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 부처님이 항상 가까이 계시다는 느낌 그리고 그 향기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책이 생각이 나요. 내용은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가끔 가다가 이제 불자님들이나 스님들께서 네. 좀 산매에 거의 들다시피 해서 독경을 하시거나 그럴 때 뭔가 향기를 맡았다거나 음, 아니면 빗무리가 뭐 이렇게 지는 걸 음, 보셨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나도 그런 경험 해보고 싶다 음, 싶었는데 우리 스님도 그런 경험이 네. 있으시군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희로애락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음. 지금 생각해 볼 때 가장 내 인생에 인상적이었던 순간을 꼽는다면 언제일까요? 정말 너무 많은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내 삶이 이제 가장 크게 변화되었던 경험이 뭔가를 음. 생각해 보니까 그 수불스님 가나선 체험하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네, 7일 네, 동안. 네. 근데 스님은 그걸 뭐 불성이다 이런 표현은 안 하는데 음. 이제 통과되는 거죠. 뭔가 아, 가나선에서 스님께서 그럼 통과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내면의 성품을 본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 가나선 7일 동안 여기서 신체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통과했어요. 그리고 네,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내 일상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0년 전쯤에 인도에 가서 명상을 하는데 인도 명상했을 때 가나선 때 체험했던 그 신체적인 그 반응과 그걸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 이게 뭐지? 이렇게 또 놀랐어요. 어. 그런데 이제 그게 내면의 성품이겠지 뭐 그러거니 했는데 여전히 제 내면에는 그 불신이 굉장히 뿌리 깊더라고요. 이 성품을 이렇게 한번 접촉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해서 확신으로 가는데 저는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체적인 경험, 그게 제 삶을 크게 이렇게 방향을 음. 바꾸는데 좀 기여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몸을 바꾸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음. 기도를 하면서 가고 저는 싶으십니까? 여행 갈 때 항상 유서를 써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 2장, 어떨 때는 한 10장 정도 될 정도로 네. 항상 좀 꼼꼼하고 아주 세세하게 유서를 써놓고 이제 여행을 음. 가는 편인데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헌한 거는 별로 없는데 여기서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음. 감사하고 또 사랑해줘서 감사하고 음. 그리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요. 음.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네.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음. 왜냐하면 이제 때가 지나서 이제는 후회하고 사과해도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잘 전달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타이밍이 참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네. 내 실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음. 미안하고 음. 나를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음. 고맙고 아마 음. 그러면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행 갈 때 항상 그러고 갑니다. 그 약간 사람과의 관계가 네. 앞으로 나란히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서로 쳐다보고 이렇게 마주 보면서 상호, 네가 그랬니? 내가 그랬어. 그래,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그 사람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앞으로 나란히 하고서는 내가 옛날에 그 사람의 뒤통수를 그렇게 때렸었구나. 근데 이제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한테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갚게 되는 맞아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스님, 근데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아마 지금 방송 보시면서 또 방송 들으시면서 마음에 뭔가 이렇게 포근해지는 거를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번 또 발심을 하고 불자로서 또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대한 것들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게 우리 스님께서 지금까지 찾아오시고 쌓아오신 것에 대한 어떤 공덕이 아닐까. 이렇게 회항하시는 게 아닐까 싶네요. 네. 자, 오늘 초대석은 다르마 심리상담 명상센터 대표시고요. 사춘기를 여행하는 중생의 안내서를 펴낸 효록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PBS 초대석 오늘은 다르마 심리상담 명상센터 대표이자 사춘기를 여행하는 중생의 안내서를 펴낸 효록스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스님, 1997년 경북 김천 청암사로 출가를 하셨잖아요. 네. 저는 스님께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연애를 하다가 네. 실연을 해서 네. 출가를 하셨다고 기억을 하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결정적인 순간이죠. 네, 그 전에 농담하셨던 얘기가 너무 기억에 남는 네. 게 이게 왜 출가하셨어요? 네. 누가 이렇게 음, 여쭤보면은 네. 제가 실연해서요. 네. 그러면 아무도 그 이상 맞아요. 묻지 맞아요. 않는다. 그랬는데 음, 사실은 어릴 때부터 출가에 대한 네. 고민을 계속 해오셨다는 말씀을 그때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어릴 때 그 고민서부터 네. 출가까지 이어진 그 음, 생각의 음. 변화랄까? 파이널리 마침내
출가를 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약간 들으시는 분, 처음 들으시는 분께 요약을 네. 해주신다면요. 네, 그때는 어릴 음, 때는 내가 이게 고통스럽구나, 이게 괴롭구나라는 것을 사실 인지 자체를 못했고요. 언어로도 표현을 못했어요. 그냥 다만 스님이 되면 괜찮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 그러니까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스님 되고 예, 싶어 그러셨다면서요. 맞아요. 네. 중학생 때부터 네. 비구니 스님을 보면서 질투가 날 정도로 너무너무 질투가 났어요. 저들은 왜 저렇게 멋있게 맞아요. 살까? 예. 멋있어 보인다. 네, 좋아 내가 보인다. 지금 저렇게 가야 되는데 난 왜 학교로 가나. 아, 그 질투심이 뭔지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음,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연애를 시작하면서 음, 또 달달하고 좋거든요. 근데 달달하고 좋긴 한데 그 친구도 불안이 있던 친구였고 지금 돌이켜 보면 근데 나도 꽤 불안이 높아서 그때 예, 너무너무 이제 이 불안이 드러난 게 저는 이제 신체적으로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 근데 이제 그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네. 막연하게 아 나는 대학에 가면 심리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때도 그냥 입버릇처럼 난 출가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이 말이 그 친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관계가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이제 출가를 하려고 헤어졌는지 정말 헤어져서 출가를 했는지 그게 모호할 정도로 네. 그 속에서 이제 출가를 했죠. 출가를 하고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출가할 걸 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출가를 이제 20대 중반까지 미룬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남녀 간의 연애, 사랑을 해 봤기 때문에 이거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그게 너무너무 자신이 없어요. 원래 예. 그 모쏠이라 그러잖아요. 모태솔로들은 쭉 모태솔로로 사는데 네. 연애를 한 네.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네, 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 연애 안 희롱애락 하고 중에서도 정말 맞아. 연애 안 하고 네. 내가 중노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하. 출가 자체는 27살에 했거든요. 네. 근데 하고 후회했어요. 아하.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그 정도로 고민이 깊었어요. 고민도 많이 하셨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제 팔만대장경 연구소 네, 쪽에서 맞아요. 또 종림 스님 모시고서는 네. 또 한동안 또 공부하시고 경전도 그렇게 열심히 네, 읽으시고 맞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출가를 하시고 또 원래 생각했던 대로 발언했던 대로 심리학을 또 네. 하셔서 상담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근데 예전에 스님이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향해 가는 방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났거든요. 네. 되게 계속해서 한 해 한 해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 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예전에는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안 좋은 건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제가 정의하는 깨달음은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자는 깨달으려고 마음조차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이 크게 다가올 때,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찾는 게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뭐 명상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명상하다가 뭐 아버지 또 뭐 전 남자친구 이런 분들한테 엄청 감사했어요. 당신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졌다. 당신들 덕분에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너무 혐오하지 말고 싫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도 사실은 뭐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는 하지만은 네.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왕자로 살다가 네. 정말로 호의호식하는 그런 속에서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자유에 대한 고민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또 출가를 하셨고, 네. 출가해서 나중에 그 당신과 함께 그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조차도 다 출가를 시키고 귀의를 받고, 네.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아서 가시는데, 참 그렇습니다. 자유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오른쪽 돌아보고 왼쪽 돌아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달라지면 다 달라진 거라는 그 말씀이 정답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불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진짜일까? 네, 맞아요. 이게 맞을까? 그걸 참 떨쳐버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수행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평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신뢰 못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친구하고 사귈 때 음.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확인받고 싶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진짜 결혼해? 아, 못 믿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못 믿는 거, 상대방을 못 믿고 상황을 못 믿고 음. 계속 그걸 물어보면 상대방 얼마나 짜증나고 화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짜증나고 화나게 만드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이 불신의 뿌리가 이토록 깊었구나 하는 거는 정말 최근에 와서 수행하면서 보고 인정하고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내면의 불성 아니면 그 깊은 믿음 그걸 경험하고 났을 때 이 불신의 뿌리가 싹 사라지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뿌리 깊고 이거는 계속 내면을 봐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센터를 계속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내담자분들 오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응어리지거나 뿌리가 깊은 것들을 네. 좀, 아, 이분은 됐다라고 네. 그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우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뭐 제가 상담자로서 훌륭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이제 만족해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또 와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막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요 라고 오셨는데 네. 나갈 때는 화가 사라졌어요 하고 가시는 분이 있죠. 네. 너무너무 기뻐요 그럴 때는. 종교에 관계 네. 없이도 오시나요? 어떠신가요? 종교와 전혀 관련 없이 와요. 아. 천주교인도 오고 기독교인도 오고 무교도 오고 물론 불자들도 오세요. 불자들도 와도 저에게 스님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상담 세팅에서는 네.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아고 저도 참 놀란 게 네. 그 불자가 아닌 경우에는 스님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란 표현 저희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네. 있는데 그 있잖아 여자인 스님 뭐 네, 이렇게 네, 표현해서 맞아요. 아 비구니 스님 그랬더니 그렇게 불러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십니다. 어찌 보면 스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강점이라면 불교와 명상과 네. 불교적인 솔루션을 좀 제시할 수 있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센터에서 좀 진행하신 어떤 그런 솔루션이라든가 명상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으신가요? 프로그램은 주로 이제 심리 상담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고 명상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명상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 디톡스, 아름다운 상태, 그리고 깨어남의 여정에서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명상을 20년, 30년 하신 분이 네.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오시거든요. 아. 그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가 해결되지 않았던 미해결된 애응지물을 만나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자기를 이해하게 되고 좀 더 깊어지고 뭐 몸도 좋아진다든지 이런 경우를 봐요. 그러면 그분들은 명상할 때는 정말 몰랐어요 라고 말해요. 아. 그리고 또 상담을 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네. 수련생 또 2급, 1급 가지고 있는 현직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명상에 오세요. 어제도 그런 분이 한 2분 오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담사들이 명상에 오시죠. 명상에 오게 되면 아, 명상이 이런 거군요. 명상을 처음 했는데 무의식을 만난다는 게 이런 거네요. 라고 하면서 명상의 그 어떤 파워, 힘을 또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 이게 숟가락은 숟가락의 기능이 있고 젓가락은 젓가락의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심리 상담과 명상이 각각이 아주 그 기능들이 있어요. 좋은 기능들이. 좋은 기능들이 있고 대신에 또 약간의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병행하거나 아니면 통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해를 거듭할수록 느껴요. 그쵸.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상담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보일 때는 네. 그분들을 이제 명상으로 네. 이끌어서 또 지도를 할 수 있고 명상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알게 모르게 또 자부심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오랜 세월 수행을 해왔어라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내가 그동안 캐치하지 못했던 그 네. 무언가를 발견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진짜 선생님을 모시고 네. 이렇게 또 상담도 하고 명상 수련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면은 네. 우리가 요즘 가지고 있는 저도 이제 병원 가서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은 이러고 바라보다가 뭐 요새 힘들어요?부터 물어보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예, 요새 좀 회사가 이만저만 하고 맞아요. 저 개인적으로 음. 이만저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약을 처방해 주실 때 그런 거와 관련돼서 약간 좀 릴렉스 네. 하라는 약을 주시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사를 만나는 것처럼 네. 우리가 마음의 의사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상담과 또 부처님께서 주신 아주 엄청난 솔루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상이라는 거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 찾아가면은 참 좋겠습니다. 다르마 심리상담 명상센터가 독산동에 네. 있죠. 네. 예전에 자그마한 상담실 운영합니다. 근데 그 규모 그대로 지금 계속 하시는 맞아요. 건가요? 정말 작아서 조금 음. 넓은 공간에 하고 싶은 게 저의 원력이에요. 소원이고. 그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아직 1급은 없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불교계에서 그리고 또 최근에 한 달 안쪽에 제가 공개 사례 발표를 저희 음. 센터에서 했는데 네. 마침 지방에서 상담 관련된 대학원에 다니는 비구 스님이 한 분 오셨더라고요. 오. 정말 반가웠어요. 네. 그리고 또 어제 명상 워크샵 했는데 네. 그게도 이제 비구니 스님 몇 분이 오셔서 음. 상담의 열의를 보이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스님들 만나니까 또 너무 기쁜 거예요. 아. 그 제가 이 길을 가는 길에 스님들만큼 선한 그 성근 같은 거요. 마음이 정말 선하고 타인을 품어주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불교에 대한 지혜, 알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약간의 기술, 약간의 기법 이런 것들은 심리 상담에서 정말 보충하면 너무 좋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힘들지만 좀 공부 좀 같이 해봅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아마 스님들께서는 공부를 하든 공부를 하지 않든 간에 이미 스님이 되신 순간부터 일반 중생들의 상담사가 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현대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만 더 함께 갖춰 나가신다면은 저희가 필요할 때 병원이라던가 다른 종교의 어떤 거기를 가지 않고 우리 스님들께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일상화되고 보편화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우리 효록스님 자주는 못 뵙지만 만나 뵙고 나면은 마음이 너무 힐링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초대석은 다르마 심리상담 명상센터 대표이자 이번에 사춘기를 여행하는 중생의 안내서. 근데 뭐 사춘기 중생뿐만이 아니라 뭐 40대 중생, 50대 중생, 또 뭐 60대 중생까지도 다 누구나 보신다면은 나에게도 아직 이런 부분이 남아있구나 하실 것 같아요. 책을 펴내신 효록스님 모시고 함께 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계속해서 활동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네. 뵙겠습니다.